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연결해서 이제 우리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자, 향후 연구 방향 어떻게 제시하는지 얘기했고, 자, 다음에 결론 세션으로 넘어왔습니다. 결론. 연결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결론 봅시다. 자, 결론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주요 발견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요. 핵심적인 거. 그리고 결론에서 중요한 거는 밑에 있는 요 부분입니다. 자, 실천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제안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최종 메시지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앞으로 미래에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할 수 있을지를 얘기합니다. 그죠? 결론에서 독창성을 다시 얘기해도 되지만 이 독창성은 보통 우리가 논의라고 부르는 디스커션 부분에서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안이나 제안, 실천적인 함의를 재강조하고 최종 메시지, 미래 연구 방향성 얘기하는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네.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학술적 글쓰기 기능 한번 몇 가지 볼까요? 결과를 해석할 때 의미 부여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this result suggests that, this finding indicates that, this data imply that, 그죠? 다음에 one possible explanation that 이런 식으로. 자, 확신을 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빈도 부사라고 부르는 여러분 학창 시절에 이런 거 배웠죠? 빈도 부사. 자, 이런 것들. clearly, definitely 강한 확신. 근데 보통 강한 확신은 많이 안 쓰고요. 중간 확신 정도 씁니다. 그리고 조심스러운 해석할 때 이렇게 하고. 왜냐하면 너무 강한 확신을 쓰게 되면 100%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이제 우리 다른 연구자들의 반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한 중간 학시쯤에서 쓰고요. 조심스러운 해석을 좀 많이 쓰긴 하죠. 자, 기존 연구랑 연결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these findings are consistent with, be consistent with, 누구누구랑 비슷하다, 일치된다. 또는 aligns with, 누구누구랑 연결된다. 이런 걸 많이 쓰죠. 일치할 때는. 대조할 때는 however, these results differ from, 뭐뭐와 다르다. contrary to, 누구누구와 대조되게. 우리 연구는 이걸 발견했다. 기존 연구랑 다르게 우리 연구는 이걸 발견했다. 이런 식으로 대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치, 대조, 비교, 분석하는 거. 다음에 확장은 자, 누구누구의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연구는 이거를 확장하겠다. 이 연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서 더 더해준다는 얘기는 더 의미를 확장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거에서 우리가 새로운 뭔가를 더 얹어주겠다, 더 추가하겠다 이런 개념. 자, 제안하고 함의를 제시할 때 이론적 함의와 실전적 함의가 있을 수 있는데 이론적 함의는 from a theoretical perspective 이렇게 부릅니다.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그 다음에 기여하다라는 이제 우리가 contribute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this research contributes to the theory by X, Y, Z. 실천적인 거는 for practitioner. 여기서 practitioner가 결론적으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실무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면 예를 들어서 교사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In practical terms, 실용적 의미에서는 이런 의미가 있다. 표현하고 있죠. 그죠? 자, 다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 지난 시간에 연결해서 얘기했던 거, 자, 철학적 기반, 방법론 이해, 일관성을 확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시각화, 그죠? 그리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자, 마무리에서는 해석하고 연결을 하고, 함의를 하고 기여하고, 연구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 미래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 그죠? 자, 다음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연구 완성을 잘하기 위해서 체크리스트입니다. 체크리스트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제가 1분 정도 시간 드리니까 한번 보실래요, 먼저? 자, 연구 철학하고 방법론 일치하는지 체크. 연구 질문과 방법론 체크. 선택한 방법론의 기준과 절차 준수했느냐 체크. 타당성 신뢰도 특히 양성 연구에서는 이거 체크. 연구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했느냐 체크. 명확하게 제시가 이루어졌느냐 체크. 독자가 이해할 수 있게 시각화했느냐 체크. 기존 연구와 연결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는가 체크. 그죠? 이론적 실천적 함의가 되어있느냐 체크. 연구의 한계 체크. 향후 연구 방향성 체크.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독창적인 거예요. 체크. 해당 분야에, 이 분야에 어떤 가치를 제공하냐? 체크. 되시겠죠? 글쓰기는 논리적 흐름과 일관성, 여기 체크.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실제로 글을 쓰시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요거를 체크를 해보셔야 여러분이 요거를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셀프 체크리스트, 자가 점검 리스트라고 생각하세요. 자가 점검 리스트. 자, 그 다음 실용적 전략들 몇 개 보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철학을 잘 하긴 하는데 실용적으로 고려사항 이것도 잘 해와야 되죠. 왜냐하면 모든 연구라는 것이 다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세워라 내워라 계속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 그리고 비용의 제약 이런 것들을 실용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음 결과를 제시할 때 독자 중심으로 항상 읽는 사람 중심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줘야 됩니다. 단순한 결과를 반복하면 안 되고요. 깊이 있는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그죠? 기존에 있는 이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선행 연구, 여기랑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지, 불일치하면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지도 교수님 또는 연구팀이 있으면 실험실에 있는 리서치 팀 또는 랩실이 있으면 랩실에 있는 실험실 연구하고 동료 피드백, 그리고 지도 교수님한테 전문가 피드백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러한 글쓰기는 연습을 하셔야 줘야 되고, 요 강의를 보면서도 계속 연습을 해줄 수도 있고요. 다음에 잘 적혀있는 우수 연구 사례가 있으면 그걸 분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실용적 고려사항이 여기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일정을 수립하라. 예상치 못하게 뭔가 변하면 이거에 대한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제가 앞전 주에서 말씀드렸는데 플랜 B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연구자로서 성장 로드맵,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 요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건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여기에 아마 해당될 겁니다. 초보 연구자. 이 강의를 보시는 분.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본 방법론을 이해하고 문헌을 검토해서 쓰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첫 연구 프로젝트를 완성해보는 이런 기초적인 글쓰기 기술이 있고, 이제 학위 논문을 작성해서 학술대회에 발표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학위를 받으면 이제 중급 연구자, 중견 연구자가 돼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SCI 논문에 논문을 제출하고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죠. 연구비도 수주하고 국가 프로젝트도 따보고 독립적으로 연구를 해보고 이런 식인 거죠. 자, 요거는 나중 얘기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는 기본적인 방법론을 숙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의 생각을 명확하게 막 수려하게 막 글을 영어 문장 자체를 너무 완벽하게 써야 돼 이런 것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맞게 정확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거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학회에 이제 참석을 하셔서 네, 학술적 네트워크도 좀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연구자로서의 성장 로드맵, 단계별 성장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다다음 주 정도에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내용이 더 많거든요. 자, 글로벌 비전도 한번 봐야주면 좋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학술적인 영어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기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제가 이제 제 기억에 6주차였던 것 같은데 네. 영어 학술대회에 가서 발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한 내용들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 비교 연구. 국가 간의 비교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국제적인 학술지에 있는 저자들과 그러니까 이제 해외 기관에 있는 연구자들과 협력 연구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결론적으로 국제학술대회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구팀, 리서치팀 또 랩에 있는 거 이제 그 연구실에 있을 때 우리가 문화적 가능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또 협력적 리더십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국내 이제 대학 기관에도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문화와 언어가 이렇게 뒤섞인단 말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문화적인 감수성이 연구실에서도 필요하고 실험실에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협력적으로 해서 다 국제 간 리서치 팀, 연구팀을 만들 수 있을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전략, 여러분이 집중해야 되는 거 이 부분이죠.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전략으로는 국제학술대회에 지원을 해보고 해외 연구자 협력 프로젝트를 생각해보고 아마 이거는 이제 지도 교수님이 아마 이끌어 주실 겁니다. 세미나에 참석해보고 영어 논문 작성 및 투고 이런 것도 세미나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대학원에서 하는 것들 아니면 이러한 강의들, 온라인 강의들, 원격 영상 강의들 이런 강의들을 우리가 활용을 좀 해봐야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국제학술지에 정기적으로 게재를 하고
그리고 국제 공동 연구 프로젝트. 그러니까 연구 프로젝트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신진 연구일 때는 지도 교수님이 이제 획득한 뭐 다운 연구 프로젝트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기에 참여 위주로 하다가 이제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딸 수 있도록 펀딩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연구 지원서 또는 연구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도 되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논문을 쓰는 능력도 되게 중요하지만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이 국가의 프로젝트를 이제 획득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보고서 작성하는 방법부터 그러니까 국가 프로젝트의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거를 신청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러한 부분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종합적인 연구 역량 자가 진단 도구에서 제가 이거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고 점수를 매겨보세요. 그래서 총점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각 그것을 한 5점 정도로 생각해보고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1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저희가 맨 마지막 주에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 아시겠죠? 지금은 이런 게 있구나. 기억만 좀 잘 해주시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 보시면 요거를 제가 또 강조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끊임없이 직접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공부를 해줘야 된다. 이게 평생 교육이다. 평생 학습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제가 연구를 하는 이 과정 자체가 논문 쓰고 이런 과정 자체가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비판적이고 성찰적인 사고 습관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연구를 보통 마라톤에 비유를 하죠. 그리고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과 하는 거. 특히 이제 이공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자들이 많고 연구팀, 실험실에서 같이 이제 공동 연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는 거고 이게 마라톤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문사회 이제 전공을 듣고 가지고 이 이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혼자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 보통 이공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같이 공동 연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다. 항상 도움이 필요하면 옆에 있는 동료, 지도 교수님, 연구팀, 실험실 같이 쓰시는 선배들, 후배들 같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요 발견 정리하는 거를 이렇게 해보시고, 이거는 제가 숙제로 드릴게요. 그 다음에 기존 연구하고 지지 확장을 할지, 대전을 할지, 새로운 걸 할지도 한번 보시고요. 자, 이론적 함의, 실천적 함의 생각해 보시고요. 자, 인문사회면 정책적 함의까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논의 섹션은, 그죠? 결론적으로 핵심 발견을 얘기하고, 상세 논의하고, 함의를 얘기하고, 연구 한계 얘기하고, 향후 연구 방향, 이러한 구조적인 순서로 따라가시면 된다. 앞에서 얘기했던 거니까 굳이 더 많이 반복하진 않겠습니다. 자, 결론 쓸 때도 한번 볼까요? 자, 핵심 메시지 압축하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독자가 결론만 읽는다. 그럼 핵심이 뭔데? 딱 두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이 연구가 왜 중요한데 이것도 딱. 자, 다 쓰고 난 다음에는 뭐 해야 됩니까? 그죠? 결론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초록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논문을 완성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초록은 맨 나중에 쓴다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론까지 다 쓰고 나서 레퍼런스, 참고 문헌까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단계에서 초록을 쓰세요. 그래야지만 초록을 이 논문 전체를 내가 다 이해한 상태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결론에서 이러한 단어들을 우리가 템플릿, 영어 문장들을 쓸 수 있죠. 자, 연구 목적을 재확인한다. 핵심 발견을 요약한다. 이론적으로 또는 실천적으로,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슬라이드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음 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슬라이드 바로 연결합니다. 그죠? 자, 이제 두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두 번째 슬라이드는 효과적인 글쓰기였고, 이게 우리가 전에 한 것도 있어서 빠르게 한번 싹싹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죠? 자, 예시 제공하기, 자료 인용하기, 전환 신호하기, 주장 반박, 인과관계, 신중한 언어, 그죠? 그리고 영어 글쓰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자, 학술적 글쓰기가 중요하다는 거는 제가 여러 번 강조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강조 안 해도 되겠죠. 자,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정리하고요. 학문 공동체 내 소통 촉진. 그죠? 비판적 사고와 분석적 역량. 그리고 학술적 권위라는 거는 여러분이 중견 연구자가 되고 고급 연구자, 이게 이제 연차가 이렇게 쌓이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writing functions라고 하는 영어 글쓰기, 이런 패턴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예시라는 거는 왜 예시를 제공하느냐? 어떠한 추상적인 개념이나 좀 모호한 개념이나 어려운 개념을 얘기했을 때 우리가 예시나 예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시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예시를 제공한다는 것은 어떠한 개념입니까?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하거나 아니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논거를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을 해서 더 설득력을 강화시키거나, 그죠? 문헌고찰을 더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시는 복잡한 개념을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한다. 이게 핵심인 거죠. 네, 여기가 핵심입니다. 예시 왜 해요? 영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서 보시면 효과적인 예시 제공의 유형, 그죠? 이론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고. 그래서 팀의 연구에서는 뭐뭐와 같이 하면서 실제 연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시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나 그래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이러한 개념 자체의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해서 보여주는 거죠. 또는 비교 대조 사례를 통해서 이러한 효과적인 예시 유형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예시 제공을 실제로 한번 봅시다. 자, 이 예시의 강점이라고 표현했는데, 자, 캠벨은 워싱턴 대학교 시애틀 캠퍼스에서 수학교사 자격증 프로그램의 중재교육에 참여한 인턴들의 권장된 교수 방법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를 발전시켰으며, 다양한 도시 중등학교에서 이러한 방법을 더 성공적으로 시행했다고 보고했다. 자,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인용했습니다. 특정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제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죠. 이론적 주장, 결론적으로 이 교수 방법에 대해서 이론적 주장도 명확한 추천을 통해서 예시로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효과적으로 예시를 제공하려면 본인의 주장이나 핵심적인 주장과 관련된, 직접 관련된, 간접 관련이 아닙니다. 직접 관련된 예시를 정확하게 사용해 주는 게 좋고요. 최신의 연구 결과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옛날 거보다. 그죠? 그리고 다양한 예시도 들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료 인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내용을 인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선행 연구와 결과를 효과적으로 우리가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자, 자료 인용하는 거 보통 어떻게 표현하죠? 우리가 인용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죠? 선행 연구자들이 했던 아이디어와 연구 결과를 인용을 해서 그 공로를 인정한다. 이러한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결론적으로 논증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강조시키고요. 학술 공동체 내에서 대화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문의 진실성을 표현하고 지식 생태계에 기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자료 인용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거. 특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가, 유명한 학자들, 그죠? 또는 지성교 수님의 논문들 이런 것들을 인용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보통 인용을 할 때 내가 했던 연구만,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했던 연구만 인용하는 경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오만하다라고 표현하는데 너무 콧대 높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아무리 여러분이 기존에 이제 논문을 많이 썼다 하더라도 또는 교수님께서 많이 어떠한 분야의 대가라고 하시더라도 다른 사람 것도 골고루 균등하게 밸런스를 잡아서 인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그쪽 한쪽만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것도 한번 우리가 체크해보고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랍니다. 자, 효과적으로 인용하는 거. 자, 통합적으로 인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비통합적, 그리고 요약 인용하는 겁니다. 자, 요약 인용하는 거는 여러 연구를 다수해서, 다수의 연구들은 이러한 교육이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에 기여한다, 보호하고 있다 해서 여러 명의 저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요약입니다. 자, 통합적, 이건 저자 이름을 문장 구조에 포함하는 겁니다. 자, 코코란 스미스는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하면서 결론적으로 쌍따옴표. 쌍따옴표 다음에 직접 인용이기 때문에 페이지 숫자를 적어주는 게 좋죠. 비통합적이라는 걸 이렇게 나눠서 따로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자 정보를 괄호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통합적 인용이라는 거는 저자 이름을 쓰고 난 다음에 이 저자 자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끝나는 거고 비통합적이라는 거는 쭉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저자 이름을 그냥 마지막에 이렇게 쓰는 거죠. 그죠? 뭐 통합적 인용, 뭐 이런 단어에 그냥 집중하지 마시고
저자의 이름을 또는 성을 먼저 생각해서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내가 저자의 말을 쭉 풀어서 내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해서 저자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두 가지다. 요게 1번, 요게 2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용어에 그렇게 너무 많이 매몰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인용 사례 한번 볼까요? 자, 벤이라는 사람은 이 기간 동안에 학교들이 호전적 시민성이라고 부르는 과정하며 제안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결론적으로 통합적으로 인용 방식을 했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자, 원저자, 이 저자의 핵심 개념, 요 개념을 강조하는 거죠. 인용의 맥락과 의미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용의 목적에 맞는 동사, 제안한다. 이 동사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 동사. 제안했느니 아니면 결론적으로 새롭게 만들어내서 창조했다,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음, 원문의 의미를 왜곡 없이 정확하게 인용해야 되고 최신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몇 년도가 나와야 되겠죠. 2020년대 후반에 있는 연구, 최신 5년의 연구가 들어오는 거죠. 자, 전환 신호학에도 우리가 많은 얘기를 했죠. 논리적 흐름과 구조적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독자로 하여금 한 아이디어나 문단 또는 다른 세션으로 우리가 넘어갑니다. 다른 부분으로 이동합니다. 우리가 전환합니다. 라는 신호를 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가독성을 향상시키고요. 논리의 연계성, 체계성, 논증 그런 거. 논리적 구조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전환신호학이라는 이러한 영어 표현을 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볼까요? 추가, 또한, 더욱이, 그러니까 also, in addition, 그죠? furthermore, 이런 것들 되죠. 그죠? On the contrary, however, but, while, 이런 거. 시간 순서, first, second, last, previously, 인과관계, as a result, 그죠? Therefore, for example, as an example, 예시. In conclusion, in summary, synthesize 이런 동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도 있고요. 자, 전환신호 봅시다. 기본적으로 이전 내용과 후속 내용을 연결하고 다음 내용을 예고하고 결론적으로 논문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우리가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연스러운 흐름을 유지하고 섹션 간의 연결성, 그러니까 문단 간의 섹션이라고 표현했지만 여기서는 문단 간의 연결성도 확보하기 위해서 전환신호를 씁니다. 자, 위의 연구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위의 연구들 얘기했죠. 그리고 내 연구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해요. 그 다음에 다음에서 이러한 부분에서 다뤄봅시다. 그러니까 여기 전, 그죠? 그리고 후, 그리고 중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서는 이렇게 얘기했고요.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 다음은 이걸로 넘어갈게요. 이런 식으로 전환 신호를 보여주고. 자, 주장 반박, 논증 제기하는 거.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를 하고 논리적으로 논증을 전개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특정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 독자에게 설정해 있는 시간, 그죠? 비판적 사고, 분석 능력, 지식 발전에 기여한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명확하게 주장을 해야 되고요. 근거를 항상 제시해야 됩니다. 주장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 없이 그냥 막 본인만 주장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통해서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종합 및 결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종합을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신테사이즈라고 부르는데 그죠? 반대 의견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럼 논증 사례를 한번 볼까요? 뭐가 있나? 그죠? 자, 비판적인 질문을 던져서 단순한 성취도 측정 너머에서 뭔가가 있다. 저자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신중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적 관점을 제시하려고 했습니다. 자, 핀란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핀란드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육적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핀란드 아마 교육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고, EBS도 많이 나오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뭔가 있었느냐라고 스스로 비판적으로 질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진전이 있었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관점이 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논증 사례를 이런 식으로 분석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양적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인과관계를 설정하는 겁니다. 변수 간의 연결성 또는 현상 간의 연결성, 분석, 그죠? 관계를 설명합니다.
변수나 변인과의 관계. 자, 결론적으로 두 개 이상의 사건, 현상, 관계를 얘기하는. 자, 이론적 모델을 구축해서 가설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명확한 변수나 변인을 식별을 해서 이 관계를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인과관계에 이러한 메커니즘도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자, 만약에 안 되면 대안점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요거부터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신진연구에 가서 요 두 개. 그 다음에 이게 100% 완벽하지 않다. 제한점이 있다라는 것도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변수나 변인을 정의하고 난 다음에 이 정의에 대해서 인과관계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이거에 대한 제한점까지도 같이 한번 얘기해 주면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이로 인해 이렇게 해서 인과관계를 얘기했었고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걸 강조하고요. 선행적인 연구를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관계를 다면적으로 설명할 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렇죠? 다양한 이러한 것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되시겠죠? 자, 그 다음 거의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네,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이 두 페이지가 있습니다. 두 슬라이드 하면 됩니다. 자, 신중한 언어 사용, 그죠? 겸손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 너무 확실한 언어를 쓰게 되면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연구라는 것은 100%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시험 연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실증 연구를 하긴 하더라도 반박이나 반론의 논증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적으로 언어를 사용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뢰성이 올라가고 겸손. 그죠? 비판적 검토에 대해서 개방적으로 내가 열려 있어요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책임감 있는 연구 태도라고 보는 되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이번 주 강의는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멈춤을 해서 갖고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